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부의 이종율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12월에는 두 가지 주제로 내년도 2023년도 증시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황을 듣고 두 번째 시간에는 중화권 시황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선진국 시황 전망을 말씀해 주실 자산관리전략부의 최보원 수석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완화도 있고 금리 완화 기대감으로 증시가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11월 말 그리고 연말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긴 관점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023년에는 미국의 상황들이 상당히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 2022년에 증시 변동성 요인들이 무엇인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동성 요인들이 더해지는 시기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2022년에는 상당히 좀 S&P 500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유럽 지수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반등 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 장세는 이미 좀 마무리가 되고 앞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러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국면이냐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파월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지금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속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반영은 되고 있지만 적어도 상승세가 둔화가 되는 게 앞으로 2, 3개월은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될 것이냐 더 빨라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둔화에 더해서 최종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기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는 점으로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제 발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었다시피 이 물가 상승세 자체는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도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바로 문제시 되는 게 이 근원 CPI인데 그 CPI 중에서도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도 새로 발표가 되셨죠. 3주 연속 7%를 하회를 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경기 저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기가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연초, 내년 초까지는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는 시기에는 이 제조 PMI와 경기 선행지수로 내년 초에는 초점이 조금은 더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확실히 둔화가 되는 시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가 되고 제조 PMI의 회복이 기대가 되지만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경계가 지수의 추가 상승을 조금은 더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이 S&P 500 지수가 추세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경기와 같은 경우를 저희 리서치 센터 내에서는 이 저점을 내년 상반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해지는 게 이 실적인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은 더 회복 속도는 올해 말보다는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보실 수가 있는 거는 확실히
확실히 경기 저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지수와 같은 경우에도 변동세가 높은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경기 저점으로 예상이 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 쪽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ADP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셨죠. 근데 그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확실히 대형 업체들을 기준으로 고용이 상당히 생각보다도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부담도 올해 말과 같은 경우에는 증시 변동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올해는 3.5에서 3.7% 정도, 이번에 발표가 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점 후반대까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4%대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지만 과거에도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 무조건적으로 지수가 빠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긴축기에 실업률이 9%를 넘어섰다라는 점에서도 과거 대비로는 여전히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이 온라인 소비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진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중요해지는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바로 4분기인데요. 3분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가이던스와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적어도 이 상반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기에는 지수가 추세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적어도 내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EPS가 개선이 되고 실적이 개선이 되는 시기에는 S&P 500 지수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내년과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오늘도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원달러 환율이 1,300엔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달러 인덱스, 즉 달러 강세가 조금은 부담이 완화가 되는 시기에는 이 S&P 500 지수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측면도 사실은 내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전체 예상 밴드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480에서 4,250포인트 수준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자체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적정 PER이 17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식의 S&P 500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상단은 4,400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변동성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왜 이렇게까지 지수의 변동성을 아직까지는 나타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나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PER 밴드입니다. 사실은 이 지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이번 주와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12개월 포워드 PER과 같은 경우가 17배, 여기에 넘어서서 거의 18배에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면은 멀티플이 상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긍정적이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4분기 전망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와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만큼 사실은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 2022년 지수 하락 요인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차적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시기까지도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연말까지는 진입 부담이 낮아진 업종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올라도 불안하다, 내려도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장세인데, 네. 그러면 왜 불안한가? 그러면 리스크 요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셔야 되는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물가와 긴축에 대한 부담이 장기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솔직히 부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속도 자체는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조금은 둔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최종 기준 금리가 생각보다도 높은 수준인 6%에서 7%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경기 저점 구간이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도 천천히 미뤄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만큼 2023년에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되느냐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23년 도대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연간으로 보았을 때도 실적이 양호하지만 성장주들 크게 오를 때 진입부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빠졌을 시기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 경기 소비재 업체들과 같이 조금은 더 경기 민감주의 회복 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등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점진적으로 2022년 하락 요인이 완화되는 시기에 반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이 과거의 경기 침체기 때도 이렇게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만큼 내년 2023년 1분기까지는 해당 업체들 조금은 더 이 진입 부담 낮아졌을 때 조금은 이제 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기업들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업종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시기이시죠. 하지만 이 요인들마다 조금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미국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 상승세가 둔화가 되는 시기에 주목을 할 수 있는 홈빌더 업체들 그리고 리테일 업체들 중에서도 미국 내부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상당히 좀 방어적인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미국의 이 국채금리가 생각보다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배당 기업들의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지 못했던 만큼 이 배당주들 그리고 낙폭이 컸던 리츠 업체들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리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과 같은 업체들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 호스트 호텔 리조트라든지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와 같은 업체들도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유럽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환율 부담이 완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달러가 강세로 가다가 새벽에 또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됐고, 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화가 돼야 되는 만큼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높은 리테일 업체들 그리고 소비 유통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 달러 강세를 이유로 워낙 이제 실적은 탄탄했지만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모습이 보여졌던 만큼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환율에 따라서 조금 더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업체들보다는 조금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확실히 내년 3월 양해 이후에 완화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되는 시기에는 이 제조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운송업체들 여기에 더해서 아시아 매출 비중이 높은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를 한 업체들을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위주로 보셔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표에서 보시는 ETF와 이 관련 기업들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만 보아도 조금 이제 복잡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크게 13개의 업체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회복이 기대가 되는 시기 그리고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되는 시기에 동시에 주목을 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홈빌드 업체 중에서는 DR 홀튼 그리고 리츠 업체들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부담이 완화가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환율을 이유로 가이던스 계속해서 하향되었던 P&G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체로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록히드 마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13개 정도는 이제 내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업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조금은 변동성 제한적인 ETF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ETF는 이쪽 표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중국 시장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